권삼득 그 기념비 이것이 전북 문화원 그 뜰에 있습니다. 비가 비었는데 자기 집안에서 소리꾼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멍석말이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지요. 뭐 말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자기 집안에서 이 소리를 한다고 해서 멍석말이를 하고 상당히 비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권삼득 외에는 그렇게 썩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양반 자제인 권삼득이 그렇게 이 판소리에 흠뻑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판소리가 이미 보편화되었을 때일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18세기 초기에 18세기 후반입니까? 18세기 후반 그 중반 이런 시기에 살았던 권삼득의 경우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판소리라는 것이 완전히 확립되어서 양반들까지도 마음껏 거기에 그 판소리 예술에 심취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을 때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아버지는 호를 이유단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 근심의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소리꾼 길로 나아가게 된 것 이것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다음 발표하는 최혜진 교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앞에 판소리 학회 회장을 했었던 서정문 교수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얼마 전 판소리 학회 회장을 했던 금호공대의 김석배 교수 그리고 또 제 옆에는 경희대에서 퇴직을 하신 김진영 교수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서울대학의 김종철 교수 전부 보니까 이 판소리학회 회장들 쭈르륵 모여있고 현재 판소리학회 회장인 최혜진 교수가 맨 오른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판소리학회 지금 몇 대입니까? 20대. 그 20명 판소리 학회장이 나오면서 이 최혜진 교수가 처음으로 지금 여자가 학회장이 된 경우입니다. 이 양반이 의미있는데 지금 그 사진 찍은 장소는 고성에 있는 박유전 기념비 앞입니다. 이 박유전 명창은 뭐 서편제를 창시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 경우에는 동편, 서편 이 소리가 그 반드시 지역적인 경계를 가리키는 지역적인 문제 이걸 떠나서 뭐 동편조, 서편조 그런 악조의 문제 아니었겠는가 그런 것하고 다음에 이 서편제도 그 지금 말하는 어떤 모성소리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그래서 상당히 개념을 더 명확하게 앞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박유전이 1835년생인데 이날치가 박유전에게 배웠다 하는데 사실은 이날치는 박유전보다도 더 10여 년 연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제의 관계가 형성될 그 관계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날치는 본래 주타기를 하던 사람이었고 또 박만순의 수정고수를 했었고 그리고 서편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누구나 그 김세종 같은 경우 누구에게나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치의 소리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평을 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이날치의 경우야말로 그 전라도 서편 지방에 있었던 본래의 소리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유전의 경우는 본래 순창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창이니까 지금 말한다면 대체로 동편에 가까운 지역이죠. 지금 순창이 특이한 지역인데 이 박유전의 경우도 순창 출신이고 또 지금 고성 소리의 그
춘향가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김세종제 춘향가가 있는데 김세종도 바로 순창 사람입니다. 또 장판계의 경우도 순창 사람이죠. 상당히 어떤 보물 같은 존재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 현재는 순창에서는 전혀 이 판소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박유전의 경우 순창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순창 소리를 했겠죠. 순창 소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고 대원군의 사랑에서 유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유생들이야말로 양반적 시각에 의해서 춘향가를 고쳐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많이 조언을 했었겠지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만년은 오성으로 내려가서 이른바 근래의 오성소리의 출발이 되게 했다. 그런 점에서 박유전의 그 특이성은 박유전 본래 순창과 그 서울에서 그 연행을 하고 있었던 그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서의 그 양반들, 위생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변형시킨 소리를 오성에 가서 가르친 것. 여기에서 이 박유전의 의미는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이 서편제의 비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성 소리를 출발시킨 존재이다. 아마 그렇게 좀 의미가 한정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박유전의 소리가 이 지금 현재 정관진 그 뒤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박유전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겠는가? 저는 꼭 그렇게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와서 잠깐 가르친다 하더라도 선생에게 배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본래 바탕 소리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습성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령 김세종이 동편의 소리로 고창에 가서 가르쳤지요. 신제여의 문화에서 오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 김세종이 가르쳤으니까 동편의 소리로 아마 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김세종 떠나고 그래서 진채선이라든가 허금파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가 다 동편 소리로 조선창극사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후의 사람들은 본래 고창의 소리가 서편이지요. 그래서 서편의 소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뿌리 이쪽으로 다시 자꾸 그 추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선생 한 분이 일본에 가서 오래 살면서 지금이야 워낙 무역이 활발하고 또 먹고 살기도 좋아졌으니까 한국의 이 음식들, 반찬들 다 일본에서 다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1960년대 이 무렵에 일본에서 한국 반찬, 한국 가게들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먹고 싶었던 것이 김치이고 김치 담을 때 꼭 필요한 게 고추지요. 우리의 고추는 맵기도 하지만 달지요. 달고 맵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하고 그 맛을 김치를 담고 싶어서 그 맛을 내고 싶어서 한국에서 고추씨를 가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심으니까 일본 고추가 되더라고요. 자그마해가지고 어찌나 매워서 그 김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기의 풍토에 따라 아무리 본래의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풍토에 오게 되면 그 풍토에 맞춰서 변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한자에 귤화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방의 귤이 효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되더라. 귤씨를 심었는데 탱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지역의 어떤 풍토, 환경이 결국은 그것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 이렇게 환경이 좌우를 한다고 하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인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박유전이나 또는 김세종의 그 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왼쪽에는 남원 운봉의 국악의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세워져 있는 송흥록의 동상입니다. 동편제의 시조이다 그러는데 이분이 자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 아예 이분은 판소리 가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송흥록이 왜 그런 가왕의 칭호를 받았겠는가? 누구나 인정한 그래서 이 송흥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판소리가 송흥록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버리게 되죠. 모흥갑도 전주로 가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 송흥록이 운봉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봉으로 찾아오게 되죠. 또 이 송흥록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맹렬과 함께 지금 함안에 심원 이쪽에 가서 있으니까 안민영이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 송흥록이 살고 있는 곳 이것이 판소리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송흥록의 영향력은 막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가왕의 그 칭호에 걸맞는 그런 능력과 생애를 보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 김성옥이 만들었다고 하는 김성옥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하는 진양장단 이런 것들이 이 송흥록에 의해서 판소리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 중머리 장단 이루어졌던 중머리 장단도 성흥록에 의해서 정제된 중머리 장단 판소리의 중머리 장단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소리의 음악적인 완성을 도모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 뒤에는 그 오른쪽에는 동편제의 소리를 이어받아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송희 선생입니다. 박송희 선생을 여기 그 동편제의 그 송흥록 뒤에 바로 연결시켜 놓은 것은 이분에게서 제가 그 소리를 명색이나마 좀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올해 기간으로는 뭐 10여 년 됩니다만은 겨우 토요일이나 한 번씩 가고 간 것도 가서 식사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훈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짐을 한 10년 받다 보니까 이 판소리라는 그 맛에 또는 멋에 들어가게 만든 분이 바로 이 박송희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같이 나열을 해봤습니다. 원래 화순에서 출생한 분이었고 그리고 이 예인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지요. 뭐 인방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그 김창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신인척으로 얽혀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일 수 있었던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박록주 선생이지요. 그래서 박록주 선생이 남겨준 흥보가를 굳건하게 지켜나갔고 그리고 이 박록주 선생은 흥보박에서 끝냈지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박봉수의 흥보가 여기에서 따서 흥보가를 놀보박까지 이어가지고 만들었던 분입니다. 상당히 모든 소리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판소리 배울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수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단가가 점점 없어지지 않느냐 자꾸 이 본사가만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많이 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단가 사설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그 수정하고 고쳐갔던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 소리로 그 CD를 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단가 사설들이 전부 박송희 선생이 불렀던 단가 사설 이걸로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있는 것은 담양 수북에 있는 이날치 기념비입니다. 그 이날치의 경우는 본래 장성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광주에서 수련을 했고 그리고 담양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담양 이쪽에 이 이날치의 기념비가 있었고 저는 그 이날치판 심청가 이것이 이 박동실이라든가 또는 장월중선 그리고 또 한해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른바 박동실제 소리입니다. 이날치의 소리가 김채만을 통해서 박동실에게 이어졌고 또 오른쪽에 있는 비가 박동실 기념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본래 서편의 소리 이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날치 비를 여기에 두었고 그다음에 박동실은 이 6.25가 일어나면서 자기를 그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북으로 가자 예인들이 대접받는 북으로 가자 하고서 사람들을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규합을 해서 북으로 넘어갔죠. 열사가를 맨 처음에 만들어서 근데 이 열사가를 만든 건 어떤 분들은 이 일본으로부터의 그 해방 이전부터 가르쳤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 열사가의 내용들이 이미 해방되고 나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알려진 것들이고 그리고 일제 말기에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유관순이라든가 또는 윤봉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행적들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거기에 곡을 붙여서 열사가를 만들었는데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넘어갔었던 조상선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자기들이 생각했던 창극 이런 것들을 북에서도 한번 마음껏 펼쳐보자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북쪽은 사실은 이 민요 그 가락으로 볼 때 남쪽은 육자배기 토리지요. 그리고 북쪽은 수신가 토리입니다. 그래서 바탕이 다르다는 말이죠. 음악적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이 육자배기 토리의 향소리, 소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는 못하고 이런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그런 북한 음악의 새로운 건설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박동실 기념비는 지금 현재 그 담양에 전남 담양에 가사문학관 뜰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꼭 해놓은 것은 그 기념비의 비문을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담양의 가사문학관 뜰에 있는 박동실 기념비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최진 선생이 쓴 논문에서 보여주는 이 결성 최선달의 묘, 그 최예운이라고 했지요. 최예운의 묘입니다. 지금 그 최예운의 묘 이 경우는 그나마 지금 좀 더 잘 바꿔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익산에 있는 익산 웅포에 있는 송흥록의 묘는 사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여기가 바로 그 부분이다 할 정도로 약간 언덕만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살찌고 안 찌기는 석수쟁이한테 달려있고 조상 잘 되고 못 되고는 후손한테 달려있다. 선생 잘 되고 못 되고는 제자한테 달려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오성 소리가 지금 대단한 그 소리로 발전한 것,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판소리 어떤 뭐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명창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이건 바로 정은민의 수철한 교육 때문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판소리 쪽에서는 그 정은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김명환 같은 경우도 자기의 그 명창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은 가서 정은민에게 가서
숙식을 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죠. 이 최예은이 바로 뭐 비가비의 존재, 그러니까 본래 예인 집안이 아닌 예인 집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어떤 무계의 인물이 아닌 그런 존재가 이렇게 이 충청도 소리 그리고 판소리 어떤 그 발전 변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김성욱 생가터 강경입니까? 예, 김성욱 생가터 올라가는 길을 지금 이 금강유역 환경청에 올려놓은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이 김성욱 선생 뭐 30대에 일찍 돌아가셨다 하는데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김씨 판소리 명문인 김씨 가문을 열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송응록을 통하여 진양조를 완성했었다. 진양조를 처음 열었다. 그럼으로써 판소리가 보다 풍부한 예술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제 김성옥의 그런 김정근 아들이 김정근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들이 김창룡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김씨 중요한 판소리 가문 앞에서 이제 소음록에 송씨 가문도 있었고 또 그런데 이쪽에서는 바로 이 김씨 가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김창룡의 경우 앞에 이루어졌었던 김성옥의 판소리 법통 이걸 이어받은 김정근 아버지에게서 배웠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서 같이 배웠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동백의 경우입니다. 그 모든 그 소리꾼들이 그렇습니다만 항상 무언가 좋은 소리가 있으면 아, 그 좋은 소리가 있다더라 하고 쫓아가서 배우지요. 가령 이 송만갑 선생도 김소희에게 야 춘향가 내 춘향가만이 아니라 지금 춘향가는 역시 정정열 춘향가가 최고라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가서 배워라. 그래서 김소희의 만정제 춘향가는 거의 대부분이 정정열제 춘향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그 소리 선생들이 내 제자라고 해서 다른 쪽은 꼼짝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질 않고 좋은 것이 있다면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 자기의 소리 세계를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자기도 쫓아가서 배우지요. 그래서 이 명창의 반열에 이미 들어섰으면서도 어떤 소리는 좋다 하면 또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또 다른 분에게 가서 배우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소리 영역을 더욱더 넓혀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인이 선이 또는 중건이 이렇게 가려서 그 판을 나누는 것 또는 그 차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쪼잔한 것 아닌가. 판소리 그 세계를 풍부하게 한다는데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떠냐. 가령 쥐잡으면 됐지. 쥐잡으면 됐지. 고양이가 흰 고양이야 되느냐 또는 검은 고양이야 되느냐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 풍부한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더 이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소리가 얼마든지 그 다른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풍부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 있는 장르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생산성이 있는 장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마음껏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트로트 가수로 나가고 또 어디로 나가고 오페라 가수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 마음껏 이 판소리 그 바탕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좀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소리 이런 것들을 지역의 소리가 계속해서 펴져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통제하거나 또는 단선적으로 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은 우리 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용력을 사실은 대단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화재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그런 그 성찰이 있고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표준어만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방어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지방어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언어들인데 그 언어들이 문화이고 언어인데 이런 것들이 표준어를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판소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보다 더 그런 포용력 있는 그리고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리고 펼쳐나갈 수 있는 판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서 이 새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고지의 판소리가 좀 큰 기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네. 오늘 그 더러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 판소리가 판소리일 수밖에 없었던 그 판소리로서 자기 모습을 갖추어야 될 어떤 기준, 조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들렸어요. 저도 교수님 그 2000년대, 1999년도, 2000년 이때쯤에 창작 판소리라는 걸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덜어 부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이제 다른 후배들도 막 주기도 하고. 저기 공교롭게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도 천이두 선생님이 세계예술축제 전국 그 위원장 하실 때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라는 걸 한번 했어요. 사설 경연대회. 거기에 제가 아빠의 벌금이라는 작품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최우수상을 탔어요. 상금 얼마라고 받았어요? 300만 원인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교수님 말씀에 크게 공감이 왔어요. 그 의식이라고 쓴 건 아니고 한번 TV를 봤더니 그때가 막 교통 질서 잡느라고 별과금이 막 시행되고 막 확장되고 그래서 그때 그 강원도 HC에 사는 아무개 씨가 뉴스 같은 나온 거예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3만 원짜리 벌금을 띄었어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왜 그렇게 급히 갔냐면 이 사람이 무직자라 공공근로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때 25,000원인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막 급히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딱 걸린 거야. 근데 그 사거리에서 교통을 딱 잡아가지고 3만 원짜리 벌금을 딱 때린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오늘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5,000원이 미치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참으면서 일을 하고서 오후에 오다가 집에 오다가 파출소에 들린 거예요. 사거리 파출소 들려서. 그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일을 가다 이렇게 됐으니 한번 봐줘라. 이 사람 이미 발부됐으니까 못 봐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난동을 피웠어요. 내가 25,000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25,000원만 그럼 해라. 그랬는데 안 된다. 3만 원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소란을 피우니까 이 사람이 그 공무집행방해로 그 자리에서 또 5만 원짜리 딱 또 띄웠어. 이 사람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이 좁아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와보니까 어떤 집이냐면 부인은 있긴 한데 정신파괴하게 그래서 지체장애 자고 그래가지고 뭐 일을 못해요. 가정살림도 못해요. 근데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가장이 집안살림부터 밥벌이를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아이들 케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연이 이제 TV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네티즌이란 말이 막 처음 생긴 거예요. 인터넷이 막.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 사연을 접하고 너무 불쌍하고 안 좋아서 성금을 모금했는데 그 금액이 보석, 그러고 나서 참 이 사람이 다음날 차를 몰고 파출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난동을 피워가지고 입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이 소문이 이제 퍼진 거야. 그래서 네티즌들이 성금을 모아서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석금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이 사건을 딱 보고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사람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 생각이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들더라고요. 크게 공감을 하고 그걸 썼어요. 그걸 써서 뭐 부렁부렁 끼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덕인이라고 하는 소리꾼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학교 후배라서 걔한테 주면서 너 이걸로 소리해. 그래갖고 해먹어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슈퍼 때 가고 이거 두 개가 맞으려고. 그러다가 상도 탔는데 그때는 이게 왜 호응을 얻었지? 잘 몰랐어요. 그냥 법규도 많이 어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판소리로서 길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5가지 바탕소리, 춘향과 신청과 수가 특히 아까 적벽가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걸 갖춰야 될 것인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게 영웅열사나 어떤 뭐 국가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길게 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민주적인 시각, 일반인들의 시각, 대중들의 시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적벽가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벽가 내용을 잘 몰라요. 어느 부분에 대한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창작 판소리 아빠의 벌금. 아빠의 벌금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령 여기가 지금 공자님 모시고 있는 향교인데 공자님 시각으로 한다면 전혀 보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공자님은 군자 소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자란 뭐냐? 군자는 회형이죠. 회형하고 소인은 회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아무리 급해도 군자는 속도 위반 안 한다는 것이죠. 속도 위반 안 하고 왜 안 하느냐? 내가 하다가 저렇게 걸릴 거다. 그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안 하는 겁니다. 소인이란 그냥 내가 지금 급한데 저걸 그만두랴 하고 그냥 달리는 거죠. 급하니까. 그러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분처럼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막 급하니까 가야 됩니다 하고 상대방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아까 그 벌금 낸 아빠는 군자예요, 소인이에요? 소인이죠. 바로 좀 바꿔 얘기하면 판소리는 군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소인들의 얘기, 평범한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자들 얘기만 계속하고 이념만 얘기하는 거기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을 바로 판소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포커스를 이쪽으로만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딱 돌려보니까 소인들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장면, 이게 바로 판소리이다. 그런데 다시 판소리를 그 근엄한 열사들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 다시 포커스를 이쪽으로 돌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소리의 맛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적벽가가 양반들을 판소리의 영역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향유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국지연의 적벽대전을 끌어들였습니다. 적벽대전을 끌어들이되 그것만으로 그냥 진행을 했다면 양반들의 시각 그리고 영웅들의 시각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벽가가 위대한 점은, 그런 적벽가를 만든 사람들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시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 아래 그냥 뱅강뱅강 떨어져 나가는 군사들에게 초점을 다시 맞춰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의 언어가 도미어다 해서 한국말은 끝에 가봐야 한다고 그러죠. 끝에가 결론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뒤에 가서 아니야 해버리면 아닌 것이고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이 적벽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은 무엇에 중점이 놓여 있느냐? 바로 새로 집어넣은 것에 중점이 놓여 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것, 영국 열사들의 이야기, 뭐 유비나 관우나 또는 조조나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 새로 다시 반복하는 것, 그거 반복하는 거 들으려고 적벽가 듣는 거 아니지. 새로 집어넣은 것, 이것이 바로 적벽가를 만들면서 양반은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속에 집어넣는 거. 그게 좀 좋은 의미에서 적벽가를 만든 사람의 교활함이다. 그래서 이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그러니까 막 뭐냐 하고 반대를 했다. 그래? 그러면 4개를 주고 3개를 주마. 자, 양은 똑같은데 4개를 주고 타협한 것처럼 보이죠. 상대방을 들으면서 이걸 그 저공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의 교활함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치가 타협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너의 의견이 그렇다면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주고 그래서 아까 교활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 양반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생각을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삼국지열의 적벽대전벽을 선택하마.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본래 판소리라면 갖춰야 되는 이런 요건들 이걸 집어넣겠다 하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게 아마 고도의 교활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진작 만나 뵐 걸 그랬어요. 그 아까 아빠의 벌금으로 상을 탄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뭐 그냥 누워서 떠올려놓은 기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침 그때가 동북공정 중국이 그 주변 국가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왜곡시킨 그게 이제 고구려사를 자기네 조선족사로 바꾼다 해서 막 그 동북아 재단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류에 또 민감하잖아요, 관계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더더군다나 우리 역사를 그래서 제가 양만춘 속설에 양만춘이라는 야사에 있는 그 안시성에서 당태룡의 눈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승리를 했던 그 이야기를 야사지만 그걸 재밌겠다. 그래서 적벽가처럼 그걸 만들었어요. 이름을 대고구려라고 해갖고 1시간 40분이나 하는 단독 공연짜리 만들고 그건 제가 직접 불렀어요. 한참 불렀는데 돈 받았어요? 돈은 국가공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못 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판소리가 안 해도 다른 데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TV에서 옛날 것인데도 다시 재방하고 하는 게 대장금. 전원일기 저는 또는 대장금 이런 것들은 다시 봐도 괜찮고 다시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의적으로 지나가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재방송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아까 아빠의 벌금 같은 경우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서 그 벌금이 꼭 이것이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그건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이다. 보편성을 띠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만춘 너무 엄청난 얘기를 여기다 담았죠. 그건 역사에서 할 얘기이고 또 그 가령 안중근 이런 것들도 그 안중근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를 판소리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웃기는 얘기를 집어넣겠는가? 어떻게 풍자와 골계를 섞어내 나가겠는가? 그랬다가 요거도 먹죠. 그런 분을 감히 그러다니. 거기서 아까 대고구려라면서 삐끗 역사적인 거 잠깐만 틀려도 잘못되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 왜곡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좀그 보편성을 띠질 못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너무 이념에 갇히거나 또는 어떤 주의 주장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그런 대중적 재미나 흥미거리로서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 교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아까 강의 중에도 나왔지만 판소리가 역시 또 우리 이 대중적 시각, 대중적 호기심, 대중적 관심에도 있어야 되지만 계층과 성과 또 사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 후에도 또 뭐 백두산 다람쥐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제목 자체가 참신하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뭔 내용이냐면 그때는 이게 북핵 문제였어요. 근데 북핵 문제라는 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미 서방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 남한의 시각 이것들이 좀 일정 정도 편향되고 감춰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북한의 자위권의 발동에 초점을 두고서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역시 그것도 막 다람쥐가 나와요. 다람쥐가 주인공이고 뭐 온갖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막 동물 우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면 속이 뻔한 거지. 그래서 자위권을 발동해서 하니까 있을만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용이 더 이상 깊이 감상할 여지가 없게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안기고 끌려가요. 뭐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돈을 못 받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속으로 막 찔리고 아쉽고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제가 접근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감각적으로만 느끼는 대로만 이렇게 썼고 의욕만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정연한 어떤 분석적 사고로 접근을 못했던 것이 폐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좌석에서 교수님께 한번 질문하거나 또는 공감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추 선생님? 이 목소리 멋진 추 선생님. 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공감하고자 하는 뭐 좋은 창작에 대한 좋은 풀이 있나요? 결성에서 벌어지는 사건 뭐 이런 거? 예. 오늘 우리 정병환 교수님 모시고 판소리 아름다움이라는 큰 주제 하에 판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최선달 얘기를 하셨잖아요. 바로 저 산 넘어가 최선달의 생가와 묘가 있습니다. 그 최선달 이후로 권상도 또 그 이후 김성호 그 소리가 점점 남아하면서 소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창들과 전승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법적으로 이루었나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전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자극이 되고 공부가 되는 부분은 약간 그런 거예요. 판소리가 어떻게 해서 대중들을 인기를 얻게 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시켰었나 그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컸습니다. 특히나 막판에 이제 순전히 이거는 이제 진행을 하는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면 크게 공감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판소리가 어떤 지배자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적벽가 부르면서도 저희 그리고 누가 공연하는 걸 보면서도 유비가 어쨌고 장비가 어쨌고 뭐 관우가 싸웠고 이건 내용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뭔 내용인지 그렇게 관심이 안 가요 솔직히. 걔들이 역사였고 이거 뻔하고 그런데 군사설험 때문에 그죠? 또 군사 정보할 때 막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나오면 그래 얼마나 가슴 아플까 자식을 두고 전장에 왔을 때 그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런 거 공감이 팍팍팍 돼서 사실 그거 기다리느라고 버티는 거죠. 오페라의 아리아 기다리면서 1시간 2시간 버티듯이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판소리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또 같이 공감했던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좀 더 감상의 폭들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정병환 교수님께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